문화과학 편집위원으로 있는 권범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생태 위기를 주체성 위기라는 관점에서 좀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거기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어떤 전지구적인 생태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집합적인 주체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오늘날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에 빠지고 있다라는 상황, 그러한 두 가지 의미에서 주체성 위기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측면이 우리에게 어떤 양상들을 알려주고, 또 반대로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모색할 수 있는지를 좀 차이인데, 어떤 오늘날의 생태 위기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그런 생태 위기에 대한 어떤 진단이나 그것의 위의 양상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제가 제목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어떤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바이러스가 벌써 1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바이러스 사태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본이 그동안 생산해온 어떤 그 과정들의 결과라는 점이 분명하게 널리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의 생태 위기는 어떤 그 임박한 미래라기보다는 우리 흔히 얘기하지만 뭐 언제 뭐 그런 일이 닥칠 것인지 뭐 나중에 뭐 빙하가 녹아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항상 미래형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 거죠. 예. 그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어떤 지난 여름에 겪었던 홍수라든지 또 여러 전지구적으로 가뭄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그리고 엄청난 추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그 마크 피셔가 말한 것처럼 지구는 한 번의 대폭발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망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걸 겪고 있는 중인 거죠. 이런 생태 위기, 특히 우리가 오늘날 바이러스 국면에서 분명하게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자연에 속해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 나의 가족만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 혹은 우리 나라만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그 누군가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자연까지 모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은 오랫동안 그 자연을 사물의 더미로 이해를 해왔고 그러한 관점에서 그 주체와 대상은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 세계 생태론을 주창한 그 무어 같은 사람은 이러한 그 데카르트적인 사고 방식,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식이 우리가 오늘날 지금 겪고 있는 생태 위기의 근본적인 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자연은 자원의 저장고이자 쓰레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필요한 자원을 가져올 수 있는 공간, 혹은 우리가 뭐 어떤 생산 과정의 결과로서 아니면 혹은 뭔가를 이용한 결과로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폐기물들을 그냥 마음껏 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되어 왔던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 그런 생태 위기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자연이 사물의 더미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가 그 과정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고 이해할 때 오늘날의 생태 위기라는 어떤 자연의 급격한 변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 위기를 겪는다라고 말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속에서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기라는 것은 나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마치 무슨 빙하가 녹는 사건을 해외 토픽처럼 우리가 이해하곤 하지만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라는 인간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이 생태 위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에서는
그 주체성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오늘날의 생태 위기를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주체성의 위기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전지구적인 생태 위기를 다룰 수 있는 적합한 주체가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둘째는 이 생태 위기 속에서 우울한 주체가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그 양상들을 좀 각각 살펴본 다음에 그러한 우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주체, 부채, 부재라는 측면을 좀 볼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생태 위기는 어떤 면에서 주체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무엇보다 그 위기를 다룰 적합한 주체가 없다라는 사실인데요. 일단은 이게 어떤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전지구적인 사건을 누가 다룰 수 있는가? 그 위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전지구적인 어떤 그 범주에 관할하는 주체로서 뭐 쉽게 유엔을 떠올릴 수가 있지만 유엔이 지금까지 했던 시도들,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1992년 브라질의 리오에서 열렸던 회의와 그 결과물인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교토 의정서라든지 탄소 배출의 감소에 대한 정한 그런 조약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파리 협약까지 국제 환경 거버넌스는 전부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를 말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 2018년에 그 IPCC,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그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라는 것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 2050년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 보고서가 충실히 계산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지구의 동토층이 녹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 온실가스를 계산하지 않았다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각국의 그런 정부들이 크게 이행을 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전주규정의 시도들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패해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조약들이 발효되곤 했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어마어마한 이제 온실가스를 지금까지 배출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토정서 탈퇴하거나 파리 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러한 그 행동들을 제어할 수 있는 주체는 없습니다. 그냥 그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이 그냥 충실히 따르려고 그냥 우리는 그냥 기대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파리 협약 탈퇴를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 미국의 트럼프와 그리고 아마존의 열대우림 개발, 열대우림 개발은 또 기후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제가 각조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그 산림청의 그 자료에 따르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 정도가 산림 파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그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과 그러한 관련이 있는 그런 열대우림 개발을 또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 브라질의 현재 대통령이죠. 그 보우소나루 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했고 또 지금 열심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열대우림이 불을 질러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호주 같은 나라에서 호주는 또 대표적인 그런 그 기후 악당 국가로 악명 높은 국가 중에 한 곳인데 2019년 가을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아주 오랫동안 약 7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억 마리의 동물들이 생명을 잃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와중에 그 호주 대륙의 한쪽에서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탄광을 건설하고 있었고 인도계 회사에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호주 정부는 그러한 그 탄광 공사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환영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호주와 마찬가지로 또 기후 악당으로 꼽힌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또 한국의 지금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선탄 그 발전소 건립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런 에너지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단선 8개월 만에 삼척에서 그런 화력 발전소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탄소 감축을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또 해외에서 그런 석탄 발전을 또 추진하고 있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부패했거나 부패한 사람들 혹은 앞으로 부패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어떤 권위에 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 그러한 제도 하에 있는 정부가 지구를 돌보는 일에 스스로 나설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냥 거의 환상에 가까운 일이죠. 물론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인 그로 각국의 정부들이 그린 뉴딜 같은 의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하고 다루고 있고 한국도 이제 그러한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만 한국의 뉴딜 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에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이 그린 모빌리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결국은 한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업에게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귀결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유엔 전지구적인 범주의 주체로서의 어떤 유엔에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그 속에 연결되어 있는 각국의 정부들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남아 있는데 기업은 사실상 재앙의 원인이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죠. 예. 이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기업은 어떤 큰 환경 재앙 사고를 낸 뒤에야 겨우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마지못해 이제 얘기할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주적인 유엔도 할 수 없고 국가도 할 수 없고 기업도 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호출되는 주체가 바로 우리라는 주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모호한 이 단어 우리라는 말 이 우리의 범주는 명확하게 규정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한국어 우리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용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우리라는 말을 흔하게 쓰기도 하고 굉장히 모호하게 쓰기도 합니다. 행정부처나 기업 광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칼럼을 쓰는 전문가들이나 혹은 심지어는 팝스타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생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세계적인 팝스타로 떠오른 그런 블랙핑크의 제니도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후변화는 범지구적인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또 정부기관 중 하나인 환경부 산하의 어떤 연구원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라는 분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고한 글인데요. 우리 모두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권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기업 광고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다 함께 나서야 한다. 우리가 다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런 말들. 근데 이 우리라는 말은 실제하는 주체라기보다는 호명된 주체이죠. 전지구적인 위기를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러한 전지구적인 규모의 위기를 다룰 수 있는 책임을 지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상상된 주체이고 주로 어떤 소비자의 모습으로 흔히 제시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제품을 사고 쓰레기 분리배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유기농 식품을 사고 전기 자동차를 사고 등등등등 하는 그러한 그 지구를 돌본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결국은 소비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주체들로 흔히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모두가 만약에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되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한 그 가정 자체가 별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는 그렇지만 무언가를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소비하는 주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생산 과정에서의 능동적인 주체라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주체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모두가 소비자가 된다고 해도 어떠한 의미 있는 변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환경 제품을 구입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의식 있는 소위 의식 있는 소비자가 되어가지고
어떤 친환경적인 제품을 열심히 구입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은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시장을 선물해 주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러한 맥락에서 열심히 이제 비판받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리우헤이 이후에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 혹은 지속 가능한 개발, 그런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언급되어 왔는데 그렇지만 이후에 지금 아래에 있는 이 인용문을 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어떤 비판하고 있는 바처럼 그 지속 가능한 개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그러한 모순된 개념.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과 발전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모순되었다고 말하는 그 개념이 어떤 위기에 대한 의미 있는 대응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의 그냥 새로운 탈출구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인용문을 좀 살펴보면요. 1929년 리우 회의 이후에 시민사회와 지역 커뮤니티 기반 정치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에 정치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글로벌 자본주의 기업에서 개인, 커뮤니티, 신체, 개인의 신진대사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은 자본주의 축적 과정의 신자유주의적 리뉴얼을 위해 가능한 경로의 하나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효과는 이 자본주의적 발전에 대한 어떤 책임들을 개인에게 어떤 개인의 책임으로 내면화시키는 혹은 어떤 공동체의 책임으로 내면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환경 문제를 어떤 개인의 책임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새로운 소비자가 주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녹색이라는 이제 새로운 고부가 가치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유기농 제품 같은 것들은 일단 월등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도시에서 보통 뭐 환경적인 요소라고 이해되는 것들, 그런 것들 주변에서는 집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 지금 인용문을 썼던 그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적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제 글을 썼는데 그 과정에서 그 뉴욕에서 있었던 그런 그 그린 시티 계획, 그러니까 뭐 녹색 도시 계획들이 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받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뉴욕의 그런 여러 가지 거주 지역 중에서 특히 할렘에 이제 계획되었던 그러한 그 소위 녹색 공원 같은 계획들이 기존의 그 거주지들을 주변에 그 기존의 그 주택 단지의 그 주택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급상승시켜 가지고 기존의 주민들을 다 쫓아낼 수밖에 쫓아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 서울에서도 지금 그 서울로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그 청계고가도로를 이제 뭐 걸을 수 있는 거리로 이제 재생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계획의 모티브가 되었던 게 뉴욕의 어떤 기존의 그 철길을 재생하는 사업이었죠.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 사업도 그 주변에 그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그곳을 이제 그린 녹색화한 이후에 그 주변에 이제 집값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그 사업이 가져온 어떤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탈맥락화되어서 그냥 보기 좋은 모습들만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그 녹색이라는 그런 흐름들이 그 어떤 브랜드화 되고 있고 생태적인 삶이라는 것, 소위 이제 이 생태적인 삶이라는 것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가능한 생활 형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안적인 삶의 방편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겠죠.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인 새로운 인클로즈에 가깝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소비자로 이렇게 계속해서 호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뭐 그러한 과정에서 좀 많이 대표적으로 뭐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에코백 텀블러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막 주로 사지도 않고 어디선가 막 받아오는 것들 행사할 때마다 줘가지고 집에 방구석에 막 한창 쌓여 있는 그러한 물건들이 막 쌓여가지만 지구 환경이 딱히 좋아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태를 본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해서 이 위기를 해결한다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인지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친환경이라는 수식어를 단 여러 가지 용어들을 오히려 더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도 친환경 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친환경 보호,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용어들을 지속 가능한 개발보다 더 모순적인 용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러한 그 친환경이라는 이런 수식을 오히려 더 의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시장의 방식으로 생태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었던 것을 해결책으로 슬그머니 가져오는 이러한 방식들로는 절대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 보겠다라는 시도가 이제 교토의정서에 있었잖아요. 뭐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 탄소 배출을 전혀 저감시키지 못했고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은 또 엄청난 문제들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각주에서 쓰고 있는 이분이 그 연구한 이 글의 제목이 누가 교토의정서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가, 이런 제목의 글인데요. 그 코스타리카를 사례로 들어서, 코스타리카는 그 의무 감축국은 아니죠. 예, 저발전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의무 감축국은 아닌데, 이 CDM이라고 하는 청정 개발 체제는 이 의무 감축국, 그러니까 제1세계에 있는 주로 그러한 국가들이 자국에서 자신이 줄여야 하는 그런 탄소 배출량을 완전히 다 이행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다 줄이지 않는 대신 제3세계, 그러니까 의무 감축국이 아닌 국가에 뭐 좀 더 나무를 심는다든지 혹은 뭐 관련된 기술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이제 줄였다고 쳐주는 거죠. 네. 굉장히 안이한 방식으로. 어쨌든 이러한 그 제도가 있고 나서 코스타리카 정부는 그 열대 우림을 하나의 자연 자본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돈이 되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그 나무 심는 그런 사업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그 우림 그 숲 속에 살고 있던 기존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인클로저 과정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들은 이제 서구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제 에코투어리즘의 명소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는 사람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여성들은 그 마찬가지로 북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도시에서 섹스 투어리즘의 종사자로 일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시장의 문제로, 시장의 방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상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근데 이런 소비자가 소비하는 것은 어떤 상품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상품을 소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의 소비자가 될 것을 강요받기도 하는 거죠. 이를테면 뭐 정부가 국민에게 우리가 뭔가를 함께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이제 대체로 위로부터 제시되는 정책을 잘 따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책의 소비자에게를 거부하고 막 항의를 하고 뭐 시위를 하고 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쉽게 이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결국은 지금 이 우리라는 주체가, 그 위에서부터 호명된 이러한 주체가 자본을 위해서 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주거나 녹색이라는 브랜드를 소비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는 소비자가 되거나, 혹은 그 위로부터 제시되는 그런 정책의 어떤 수동적으로 그냥 수용하는 그런 주체를 상상하면서 제시될 때 그런 주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겠죠. 그 이러한 지점에서 마크 피셔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각 개인 모두가,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각 개인 모두가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으며 우리가 각자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에 아무도 책임이 없으며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생태 재앙의 원인은 어떤 비인격적인 구조다. 그 구조는 온갖 방식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는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주체, 즉 집합적인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도 이것과 굉장히 통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구조적인 효과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이건 마치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어떤 플랫폼 기업의 상황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많은 사람들을 그 플랫폼에 끌어들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배달 노동자 같은 사람들을 열심히 끌어들인 다음에 자기는 고용주가 아니라고 이제 선을 분명하게 긋잖아요. 자신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의 과로화라든지 그로 인해서 어떤 위험이 개인화된다든지 그러한 양상들은 분명하게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콜센터 같은 상황이 비슷한 거겠죠. 우리가 뭔가의 소비자로서 무언가를 항의할 때 우리는 쉽게 콜센터에 전화를 걸긴 하지만 거기에 누가 있긴 있죠,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사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전화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집합적인 주체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예, 그런 게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업이나 정부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그 말은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말, 혹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읽어봤던 그런 피셔의 말을, 그러니까 오늘날 생태위기를 다룰 수 있는 주체는 없다라는 그런 피셔의 말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주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진단들이 넘쳐나고, 예를 들어서 뭐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IPCC의 2018년에 채택한 그 보고서에서 지구온도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2050년까지 1.5도씨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정말로 줄여진다면, 진다고 치더라도 누가 줄일 거냐라는 거죠. 그거를 누가 줄일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할 때 탄소 배출량은 얘기하지도 않았던 정부가 그런 걸 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기업이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정부와 대부분의 기업은 전혀 관심이 없죠, 대부분. 그렇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친환경적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환경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어떤 하나의 어떤 도덕적인 명령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또 책임을 질 생각은 없기 때문에 뭔가 약간 모호한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이 우리라는 주체는 누구보다 큰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이 사태에 그만큼 책임이 있는 이 기업과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냥 호명된 주체인 거죠. 예. 아래로부터 조직되어서 등장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그렇게 우리라고 호명을 하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지만 그 우리는 사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우리가 맡아야 하는 지구의 돌봄이라는 과제는 그냥 공기 속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칼럼에서 혹은 뭐 기업의 광고에서 등등해서 이 우리라는 주체는 그냥 등장했다가 이제 사라지는, 그냥 그 과정에서만, 그 잠깐 그 발표 문구에서 혹은 광고 문구에서 거기에서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책임 전가용 가상 주체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은 그 발표를 하는 사람들 혹은 그 광고를 낸 기업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책임을 그냥 모호하게 흐릿하게 녹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런 생태 위기가 우리가 다 먹고 입고 그리고 뭐 쓰고 버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지구가 위기에 빠졌으니까 우리가 다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일상의 어떤 재생산을 다 어떤 그 상품에 다 의존을 하고 있고, 그것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일상의 재생산 상품의 그런 생산과 소비로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그냥 별다른 무리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을 그러면 이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지구인 모두? 혹은 어떤 국민 전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우리라는 말로 뭉뚱그리기에는 그 속에 있는 주체들이 너무나 그 다양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인종이나 성별이나 계급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고 또 뭐 국적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생태위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10%의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10%보다 약 2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개인용 제트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비행기를 태어나서 한 번도 타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부유한 국가는 당연히 가난한 국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지금까지 배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1세계 국가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에 따르면 1751년부터 지금 세계 전체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중국이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탄소 배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1인당 배출량은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무엇보다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주범은 당연히 이제 전 세계적인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8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상위 25%의 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했고, 그리고 100대 기업으로 높일 경우에 이 기업들의 100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0%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사실 답은 너무나 뻔한 것 같은데 우리라는 이러한 모호한 말장난과 함께 그 안에 어떤 그런 차이들은 다 사라지고 책임은 모두의 것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날의 어떤 부의 불평등한 분배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가장 그 돈이 많은 5명의 그런 소득이 자산이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런 주체의 그 안에서도 엄청난 균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의 그런 어떤 분배가 굉장히 불균형적인 상황에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5대 5손가락 안에 드는 그 5명의 자산을 합하면 북한 전체 GDP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의 엄청난 그런 그 불균형적인 분배에서 그에 따른 당연히 그 부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생산 과정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어떤 오늘날의 위기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이 모호한 말 그리고 그것을 다룰 적합한 주체가 없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셔가 생태장의 원인은 어떤 비인격적인 구조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뭐 개인들의 집합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런 말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라짜라또는 이 들레즈와 가타리의 그런 논의를 좀 이어 가져와서 그 자본주의가 지닌 어떤 주체성의 이중성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방식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사회적 복종과 기계적 예속이라는 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그러니까 이 복종의 그런 주체화 과정이 어떠한 특정한 그 주체를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자본가와 노동자 혹은 뭐 교사와 학생 그리고 뭐 의사와 환자
그리고 뭐 공무원과 뭐 그 시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러한 개체화된 주체를 생산한다고 한다면 그 이 기계적 예속은 오히려 그 반대의 과정으로 탈주체화를 통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계적인 예속에서 그 개체는 탈주체화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제도들, 뭐 학교나 병원이나 뭐 박물관, 극장 여러 가지 그러한 제도 속에서 어떤 하나의 기여나 톱니, 뭐 톱니바퀴, 뭐 부품 그런 것들로 간주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이 개체를 생산한다면 개체를 생산하고 지배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예속을 통해서 개체는 가분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 용어는 그 들레즈가 그 통제사에 대한 후기라는 글에서 썼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개체라는 것, 개인이라는 것이 나누어질 수 없는 인디비주얼이라고 한다면 그 들레즈는 통제사회에서 그 인디비주얼이 디비주얼로 그러니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가분체가 그 말을 옮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누어질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적인 의식들로 파편화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라자라토도 그런 논의를 이어받아서 20세기 이후에 통치성이 점점 그러한 그 가분체들에 대한 통치로 변하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기계적 예속은 어떤 주체에 대한 지배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뭐 그 훈육 권력 같은 게 어떤 개인의 신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지배 행사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기계적 예속에서 가분체에 대한 통치성은 어떤 흐름이나 네트워크에 관리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날 플랫폼 기업이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책이나 음악이나 영화나 뭐 각종 드라마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취향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저장이 되잖아요. 오늘날 플랫폼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원료가 바로 이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산업 생산 과정에서 석유가 가장 중요한 그런 기업의 공장의 원료였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플랫폼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땔감은 바로 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중에서도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성별이나 나이나 뭐 키나 몸무게 같은 그런 정형화된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그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좋아요라든지 그리고 어떤 평가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인터넷상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취향들, 기호들, 의식들, 그런 부분적인 의식들이 탈주체화되어서 말 그대로 탈주체화되어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그 나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 그 오늘날 플랫폼 기업의 서버에 다 축적이 되고 그러면 그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러한 그 축적된 데이터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유형화하고 분류해서 다시 우리에게 추천을 하는 거죠. 너는 다음엔 이런 뭐 영화를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 나누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재분류하고 편집하고 가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럼 이 나라는 개체의 어떤 취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혹은 뭐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뭐 그런 구독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에 어떤 장점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제가 잘 몰랐던 음악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잘 몰랐던 영화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추천들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호 활동이라는 것이 우리의 취향 자체를 굉장히 납작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점은 또 분명한 사실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그 예를 들어서 만약 넷플릭스에서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런 건 다 기업 기밀이니까요. 만약에 한 100가지 정도가 되는 어떤 기호의 성향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할 때 우리는 결국 그 100가지 기호 성향 중에 하나에 그 속하는 사람들로 이제 재배치가 되는 셈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이 기계적 예속이라는 것들이 탈주체화된 의식들을 관리하는 형태로 작동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속 상태에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주체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생산하고 이용한다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거죠. 라자라또의 말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주체 대상, 그러니까 이게 개체와 그 외부에 있는 게 관계가 명확하게 분리되는 그런 관계들, 주체와 대상, 인간과 기계, 행위자 도구와 같은 관계는 어떤 힘들이 수렴하고 배치되는 그런 집합적인 편성으로 대체된다. 이 기계적 예속에서는 행위자가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 행위자는 다른 비인간 행위자와 다름없이 어떤 기계적 배치에 연결되는 마디들로 그렇게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디 속에서만, 그 기계적 배치 속에서만 어떤 연결된 하나의 마디로서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자라또는 그 자동차 운전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한다고 할 때, 그 기계의 작동은 우리가 물론 어떤 주체적인 의식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부분적인 의식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메커니즘, 그것과 이렇게 접합되는 그러한 우리의 부분적인 의식들이 작동하면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뭐 기어를 뭐 1단으로 올리면서 클러치를 끝까지 밟아라. 뭐 브레이크를 3분의 1만 밟아라. 이런 식으로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내가 의식적으로 그런 거를 스스로 되새기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성찰 과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 과정에서. 다만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버튼을 누르고 혹은 뭐 열쇠를 돌리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자동차가 빨리 가면 떼고 뭐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기어를 바꿨다가 그리고 어둠에 불을 켰다가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거의 자동차의 어떤 기계적 배치에 따라서 거의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 부분적인 의식들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가 어떤 주체적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이 자동차가 운전한다는 그러한 상황, 이 상황은 어떠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부분적인 그런 요소들과 결합함으로써 특정한 배치가 형성됐을 때 실현되는 거죠. 그 자동차가 굴러간다라는 사건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그 개체화된 주체로서 있다기보다는 그 자동차 운전 혹은 자동차의 작동 말고 뭐라고 해야 되죠? 자동차의 굴러감? 예, 아무튼 그러한 상황에서의 위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앞에 가는 자동차를 들이받은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나로 돌아와서 앞차에 가서 앞차의 운전자가 괜찮은지 상태를 살피고 그리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자동차라는 것이 다시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이때 다시 우리는 개체로서 돌아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적 예속이라는 것과 사회적 복종이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자동차라는 기계의 작동 가능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주차의 두 가지 방식들이. 갓다리는 이러한 그 두 가지의 그런 이중화 과정들, 그러한 상호 보완이 자본주의에서 모든 기구와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생태 위기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주행과 관련한 어떤 기계적 배치의 작동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체성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로 온전히 있다라기보다는 그 사회적 기계 안에서 그것을 위에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산의 주체가 아닌데 어떤 의식을 가진 행위자가 아니라고 한 것처럼 이 생산, 그러니까 상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이 생태 재난의 생산, 그런 생산의 어떤 주체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이 어떤 장애에 부딪힐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차가 사고가 난 것처럼 그런 장애에 부딪힐 때 우리는 다시 어떤 주체로서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생태 위기는 자본이 어떤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이 자연에서 어떤 그 취할 자원과 그리고 그 쓰레기장으로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것들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고 상황에서 이 자본은 다시 기계적 외속에서 다시 우리를 깨워가지고 개체화된 주체의 어떤 의식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그 우리는 이 탄소를 계속해서 온실가스를 계속해서 그리고 이 생태위기를 계속해서 생산해온 그러한 사회적 기계의 어떤 부속으로서 있을 뿐이지만 그러한 사회적 기계가 그러한 기계적 배치 과정이 어떤 장애를 만났을 때 사고를 상황에 빠졌을 때 다시 어떤 책임을 진 주체로 호출이 되는 거죠. 다시 그 사회적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를 교차하는 굉장히 그 불균형적이고 비대칭적인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기계적 배치의 하나의 부품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엄청난 책임, 이 전지구적인 생태위기라는 이러한 막대한 책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질 때 그러한 조건들이 바로 우리를 우울함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말씀드린 것은 그 주체의 부재라는 거, 생태위기를 다룰 적합한 주체가 없다라는 그러한 지점에서 그 주체성의 위기의 첫 번째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그 책임을 진 주체로 호출되는 과정, 그와 함께 나타나는 우울한 주체라는 두 번째 양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태위기가 주체성의 위기인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지구적인 위기를 다룰 적합한 주체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우울한 주체를 생산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 기후 관련 재난의 경험으로 인한 어떤 심각한 정신적 외상의 증가를 경고하고 있고 심각한 재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주에서 그 몇 개월간, 7개월간 지속되었던 그런 산불 이후에 엄청난 그 말할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슬픔과 무력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직까지 실제로 그러한 그 일들은 겪지 않았지만 물론 부분적으로는 다 겪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뭐 그 추위와 더위 같은지 그런 것들이 더 극심하게 진행되는 양상들은 거의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두가 이제 겪고 있는 양상이라고 봐야겠지만 굉장히 가시적인 사건을 아직 겪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저라는 사람이 그 어떤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기후 변화의 그런 양상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자신이 그것을 막아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겪는 그 상실감, 무력감, 좌절감이 보도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생태불안이라는 말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뭐 기후불안이라든지 혹은 뭐 기후우울 이러한 표현들을 쓰면서 그러한 그 양상들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명확하게 어떤 병리학적 그 의학적으로 어떤 하나의 질병으로서 명확하게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겪고 있다라고 여러 가지 그 자료에서 혹은 조사에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감각들이, 이러한 우울한 그러한 감각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과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미국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57%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43%가 절망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청년층이 더 우울함을 겪는 상황은 거의 대체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이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후 변화 위기를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고 예로 지금 언급된 나라가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투발루라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그 빙하가 녹으면서 계속해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서 나라가 국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 대한 호소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그 해수면이 상승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예전에는 80년대 후반에는 그 1년에 1mm 정도? 1mm 정도 이제 해수면이 상승했다가 이후에는 점점 빨라져서 그 속도가 최근에는 뭐 5mm 정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수치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그 해수면이 상승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에 따라서 점점점 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인구가 2만 명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아무튼 거기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그 응답자의 87%가 기후 불안으로 인해서 그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일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이 이 생태의 위기가 나타나는 또 이 불평등한 어떤 현상 그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일단 이 투발루 같은 나라가 아까 인구가 2만 명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면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겠죠. 그렇지만 그의 피해는 가장 지금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단순히 세대 문제로 치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세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피해들을 앞으로 더 많이 겪어야 하기 때문에 또 이 우울증에 더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위기가 나타나는 양상 또한 그 위기를 가한 사람들과 그것에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이게 전지구적으로 연결된 이 사건에서는 그 굉장히 불평등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옥스퍼드 대학에 있던 어떤 임상 심리학자가 최근에 이제 자신의 환자로 막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이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점점점 더 많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알게 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무력하다라는 사실을 점점 더 알게 되면서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물론 실제로 거의 그렇겠지만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결과가 굉장히 개인에게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기후 우울증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뭐 당연하게도 원인을 제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현재의 어떤 파국적인 그런 양상을 막아내는 일이라고 해야 할 텐데, 그 단순히 어떤 개인의 우울을 벗어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전체의 어떤 그 지구의 생명들을 위해서 그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위로부터 이렇게 특정한 행동들이 권유되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아래로부터 어떤 스스로 어떤 행동을 조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위로부터 제시되는 방식들을 몇 가지 살펴봤고 그러한 주체로서 호명되는 소비자로서의 우리라는 점들을 봤는데 그 기후우울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국가환경교육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물론 이제 굉장히 간단한 자료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이제 카드 뉴스 형태로 뭐 기후 우울증 소개하는 자료가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은 여기서 기후 우울증을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후 위기로 미래가 사라졌다는 인식이 슬픔과 상실감,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는 심리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뭐
뭐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시달리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적고 있는데 그 뉴스에서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은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소한 행동을 권하고 우리 스스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마치 이 전지구적인 이 위기가 어떤 사소한 행동과 그런 자신감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를 볼 때 드는 생각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국가지정기관이 이 환경교육센터라고 하는 이 기관이 제시하는 어떤 기후우울증 해소 방안이 물론 그 기관이 뭐 어떤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겠지만 그럼 굉장히 소박한 조언, 사소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뭐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굉장히 소박한 조언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이 정부 기관이 기후 우울을 앓는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방안, 최선의 해결책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이 전지구적인 이 사회적인 위기를 굉장히 개인화시켜서 그 개인의 어떤 문제로 치환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라는 것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전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이 굉장히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에 부딪혔기 때문에 또 개인에게 나타나는 어떤 우울한 양상이라고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맥락을 다 제거하고 이 개인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해결 방안으로만 제시한다라는 게 지금 문제적인 지점이라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사소한 이 방안들, 이 사소한 진통제들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쓰레기 분리 배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뉴스가 굉장히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 쓰레기가 분리 배출된 쓰레기가 사실상 거의 재활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내 쓰레기 분리 배출 비율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분리 배출된 이 쓰레기들이 사실은 거의 재활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활용이라는 말은 이 재활용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그냥 신념 체계 안에서만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재활용 되겠지. 내가 이렇게 분리 배출했을 때 재활용 되겠지라는 그런 상상 속에서만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당연히도.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한다는 것, 그것의 유일한 효과라는 것이 쓰레기를 실제로 재활용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오늘 어마어마한 이제 거의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까지의 이른 그 위기에 맞이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우울함감 그리고 그 무력감 그런 것들에 빠진 개인에게 건넬 수 있는 그냥 사소한 진통제 같은 것 그런 게 바로 지금 쓰레기 분리 배출의 거의 유일한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위해 내가 뭔가라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울한 감정을 느낀다라는 사실은 어쨌든 뭔가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생태 현상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주체는 그런 것들을 아예 느낄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언가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떠한 사소한 약 같은 것.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주위에 굉장히 널려 있는 거죠. 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각종 친환경적인 상품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위 지구를 생각하는 소비자로 호명하고 있는데 그런 상품들과 여러 가지 뭐 서비스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사소한 이런 개인적인 도덕적인 안도감 그런 걸 빼면
그 제품이 갖고 있는 혹은 상품 서비스가 갖고 있는 그러한 친환경적이다라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그 무엇, 그 무엇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소한 도덕적인 그 안심을 빼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 네,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 캠벨 존스라는 사람이 그 재활용한다고 가정된 주체라는 글을 썼습니다.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마크 피셔도 자신의 글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존스에 따르면 우리는 재활용한다고 가정됩니다.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상품이 재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드시 그거와 관련된 어떤 그 개체들의 활동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재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을 샀을 때 그 물병에 표기되어 있는 그 화살표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 재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기호. 예. 그 기호가 실제로 그 기호가 담고 있는 의미가 실현이 되려면 그것을 분리 배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품의 어떤 재활용 가능성은 그것을 분리 배출한다고 혹은 뭐 재활용한다고 가정된 주체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재활용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어떤 생태 위기 상황에서 거의 하나의 도덕적인 명령이나 의무처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존스는 우리가 주의 깊게 재활용한다고 가정되는 것은 거의 의무나 도덕 법칙의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도덕 법칙처럼 이 격상된 이런 재활용해야 한다라는 이 도덕적인 명령은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열심히 씻어가지고 라벨 떼고 병 뚜껑 열어가지고 다시 하나하나 여기저기에 분리 배출하는 우리가 그러한 번거롭고 그 굉장히 힘들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번거로운 그 일을 어쨌든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한 도덕적 명령, 그러니까 지구를 돌보아야 한다라는 명령,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죄책감과 무력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내가 지구를 돌봐야 한다라는데 나는 그러기엔 너무 무력하고 그리고 가끔씩 나는 분리배출 안 하기도 한다라는 혹은 뭐 다른 뭐 일회용품을 썼다라는 그런 죄책감. 그러니까 그런 죄책감 덕분에 기업과 정부는 이제 그런 자신의 책임들을 쉽게 우리에게 떠넘길 수 있는 거죠. 존슨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한다고 가정된 주체는 재활용한다고 가정되지 않은 경제 시스템 혹은 재활용하지 않는다고 가정된 경제 시스템을 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재활용한다고 가정된다라는 사실 네. 그 사실은 바로 누군가는 이 더 책임이 있는 이 기업과 정부는 그냥 재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인 거잖아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실제로 지금 이 쓰레기들이 재활용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오히려 이 지구에 대한 책임감을 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죄책감 덕분에 기업과 정부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가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물론 그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다만 그러한 책임감이 죄책감의 형태로 나타날 때는 그것이 계속 내면을 향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 자신을 채찍질한다라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교회나 성당 가면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는 그런 것처럼. 마치 이게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처럼 계속해서 나를 채찍질하게 되는 그러한 이 죄책감의 내향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계속해서 가리고 막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런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죄책감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내면을 향하게 하는 방식이기만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친환경 상품의 어떤 소비, 그리고 뭐 쓰레기 분리 배출 같은 이 굉장히 사소한 행동들, 소위 이 사소한 행동들이 물론 연구에 따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개인의 우울증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연구들이 실제로 보고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물론 개인의 계속해서 우울해지는 건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 문제이고 그거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렇게만 해소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사소한 이 행동들이 우리를 결국은 이 뭔가 우울증을 해소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참여하게 하면서 배제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참여의 길 자체를 이 참여의 방식 자체를 특정하게 만들어 놓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같은 이런 생태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급진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잖아요. 자본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심각한 위기라는 사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멸종저항 운동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막 이슈를 일으켜가지고 그런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고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적인 명령의 질서가 와해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사소한 소비라는 것, 이 소비라는 것은 상품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그 소비, 상품이나 정책의 소비 이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사소한 도덕적인 안도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사소한 행동이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보도처럼 그러한 그 도덕적 안도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로 확산된 불안감이 굉장히 특이하게 분출되는,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분출되는 양상들을 막고 그것을 이제 특정한 방식으로 흐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비자라는 주체는 아까 라짜라토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복종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를 특정한 주체와 가정을 통해서 그러한 사소한 행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스스로 안심하는 주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배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복종들이 개인에게 자신이 찾아갈 위치를 정해주고 행위할 방식과 충족시킬 기능을 할당하고 사유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알려준다라는 말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로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편한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이 오늘날의 위기 상황에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해서 소비자라는 주체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과정인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뭔가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뭐 행동하는 그런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그런 일을 택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생산자가 되는 대신에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그냥 골라서 소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이렇게 익숙한 방식을 택하면서 안도감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공통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에 층간소음이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고 싶다면 그냥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죠. 어쨌든 뭐 윗집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든지 아랫집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든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뭐 약속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들을 서로 오랫동안 만나면서 이제 막 협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바쁜 이 현대인들에게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굉장히 편리한 방식을 택하게 되잖아요. 공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고소를 한다는.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 공통의 문제들을 너무나 쉽게 공적인 일로 치안을 해가지고 그런 기관들에게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어떤 소비자로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선택지를 이제 골라서 소비하는 그런 소위 소위 행동하는 이 사소한 소비자가 됐을 때 우리는 그런 텅 빈 기표를, 왜냐하면 이 재활용 표시가 사실은 재활용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이 텅 빈, 그러니까 텅 빈 거죠. 사실은 지시할 대상은 없으니까요. 그런 텅 빈 기표를 우리는 소비하면서 나는 지구를 돌보고 있다고, 보살피고 있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어떤 우울감을 조금 해소할 수도 있겠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어떤 우울한 주체의 우울한 얘기였는데요. 그러면 이 우울함을 그대로 우리가 우울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안에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 뭐 저하고 뾰족한 얘기, 뭐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우리가 오늘날의 기후 위기에서 행동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우리를 그냥 소비자로 만들면서 이루어지는 행동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안 되고 오히려 반대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선택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 정부와 기업인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까지 위기를 만들어 온 그 사람들이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늘 우리한테 우리가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제일 관심 없는 사람들이 정부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울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가장 무관심한 사람들은 이 위기에 가장 아무런 아랑곳 할 것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윤을 올리면서 신나 있는 그런 기업가들과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그런 무관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상황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우리여야 되는 거죠. 여기서 약간 뭔가 약간 비슷하지만 참고할 수 있는 약간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게 말했는데 최근에 그런 어떤 팬덤 현상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 그러니까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뒤집을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선택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흥미로운 사례로서 어떤 팬덤의 현상들을 우리가 사례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블랙핑크의 제니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에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리고 혹은 방탄소년단의 제가 멤버 이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어떤 분께서 블랙 리브스 매터 운동에서 지지하는 그런 발언들을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은 왜 그런 일을 하는지는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죠. 예.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좀 생각하면 그냥 마케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대중의 반응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중 가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대중 가수들의 어떤 발언들은 굉장히 대중들의 의견을 굉장히 참고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물론 아예 무관심한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 자리가 되었을 때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개입하고 발언을 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본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팬들이 그 가수들에게 어떤 선택지를 제공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수들의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전지구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팬덤의 어떤 현상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들처럼 그 선택지를 제공하는 건 우리여야 되는 것이고, 이 우리는 앞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호명하는 주체인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 복종과 기계적 예속 상태에 있다고 할 때,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우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스스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라짜라또가 그 기계적 예속을 얘기할 때 그건 단지 굉장히 우울한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 다른 가능성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기계적 예속이 개방하는 탈주체화의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복종과는 달리 기계적인 예속이 탈주체화의 과정을 통해서 작동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탈주체화의 기회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라는 것은 누구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 만들기라는 이 정치적인 과제,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발명해야 되는 어떤 집합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이제 얼핏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기계적 배치의 상황에서는 어떤 인간 중심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인간의 존재가 다른 비인간 자연들과 굉장히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서로 연결되고 접합되는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기계적 배치에서 우리가 어떤 인간 중심적인 배치에서, 그러니까 생태 위기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인간 중심적인 배치라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비인간 자연과 연결되는 어떤 새로운 주체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플랫폼 기업이,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 만들어낸 그런 그 장에서 열심히 데이터를 생산하는 노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 데이터를 생산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연결의 기회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뭐 전주적인 그런 그 점거 시위에서 있었던 어떤 그 집합적인 사회적인 광장의 점거라든지 그런 봉기 같은 사건들에서 소셜 미디어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쉽게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비아 페데리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연결의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연결되어서 다른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사고하는 그런 문제에서 이 협력의 무대라는 것을 어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동의 문제로 사고를 하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점거운동을 다룬 곳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분석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그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어떤 변화를 이끄는 촉매는 될 수 있지만, 정말로 변화를 이끄는,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활동들은 우리가 같이 무언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광장을 점거해서 거기를 같이 청소하고 같이 밥을 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과정에서 사회 변화를 이끄는 활동들이 촉발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지적은 기술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고 뭐 과거로 완전히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사회의 전환이라는 것이 재생산 활동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페데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이 오늘 그 자본이 굉장히 무상으로 전유하고 있는, 그럼으로써 자본의 생산성을 크게 높여주는 이 자본주의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내와서 다르게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소통 활동들이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를 재생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온라인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를 먹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생산을 재구성하는 문제로 연결의 문제를 사고하고, 그 과정에서 이 같이 잠을 자고 밥을 해 먹고 하는 그런 재생산 활동들을 함께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로서 만드는 어떤 공통적인 감각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의 문제보다는 정동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청년층들에게서 이 우울한 주체, 특히 이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주체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슬픔, 그러니까 우울함, 이 개인이 느끼는 어떤 무력감과 그리고 미래가 없을지도 모르는 이 불안감과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체에 쌓여가는 또 하나의 쓰레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본이 생산해온, 굉장히 엄청나게 생산해온 이 쓰레기들이 이 자연의 재생산 기능을 갉아먹는 것처럼 우리 신체에 쌓여가는 쓰레기도 우리의 그런 영역을 갉아먹는 거죠. 이 슬픔이라는 쓰레기. 그러니까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 슬픔이라는 것은 어떤 역량의 감소로 나타나고 기쁨은 오히려 그 역량의 강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러면 이 기쁜 마주침을 어떻게 우리가 조직할 수 있는지,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 생태 위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분명한 사례가 이를테면 그 광장에서의 어떤 봉기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광장에 있을 때 갖게 되는 느낌 같은 것은 이 개체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흐르는 어떤 거대한 에너지 같은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한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을 이 촛불 정권이라고 자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탄생시키는 촉발이 되었던 그 촛불 봉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 전 정권에 대한 어떤 분노 때문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게 1차적이긴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광장에서 겪는 새로운 경험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도시를 완전히 다르게 자기가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어떤 새로운 소통 방식들, 그리고 이 함께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공유하면서 나타나는 나 자신이 굉장히 어떤 거대한 그런 새로운 주체가 된다는 그런 느낌들. 네. 그래서 굉장히 내가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광장에서의 사건, 그런 경험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그리고 유의미한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우리의 어떤 일상의 문제는 굉장히 여전히 그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광장을 점거하긴 했지만 일상은 아직 굉장히 견고하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장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고 행진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우리에 속하고 어떤 우리 속에 나가 굉장히 어떤 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 봉기가 끝나고 광장에 문을 닫은 이후에 그 봉기 중에서도 굉장히 그런 경험을 많이 받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끝나고 지하철에 타서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에 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에서 우리는 굉장히 다시 초라한 느낌들을 굉장히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봉기가 끝나고 나서 치러진 대선에서 지금 이제 정권을 차지한 그런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지지와 굉장히 기이하게 형성된 그런 팬덤들이 그 광장이 문을 닫고 나서 개인이 가지게 된 어떤 초라함의 반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어떤 우위라는 것이 되지 못할 때 좋은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광장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그러니까 일상에서 광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과제를 아직 잘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운동에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 광장의 경험들이 일시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을 재조직하는 과정으로 남아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방식을 우리는 아직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우울의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생태 우울의 어떤 양상 중에 하나인 굉장히 무력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주체가 어떤 행동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무관심한 주체라면 사실 그런 감정을 아예 느낄 수가 없거든요. 우울감이나 무력감 같은 거를 완전히 아예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이 무력감이라는 것이 어떤 우울한 주체의 한계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능력의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낮의 우울이라는 책을 쓴 앤드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우울은 사랑에 지닌 결함이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잃은 것에 대해 절망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잃은 것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런 것은 어떤 그 무관심한 주체는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고 그 우울한 주체가 갖고 있는 공감 능력. 다시 말하면 감정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는 거죠. 약간 슬픈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은 그 감정의 연결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한계만이 아니라 새로운 공통의 주체로 연결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힘의 발생에 대한 어떤 징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그러한 그 오늘날의 생태 불안 혹은 뭐 기우울 이런 그 슬픈 감각을 개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수차례 얘기해드렸던 어떠한 사소한 처방들 그런 사소한 처방들을 그냥 소비자로서 소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적인 우울한 그런 증상들을 사회적으로 특이하게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분출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유 중지를 누를까요?